피크아웃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 기업의 주가는 엄청 싸게 거래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파는 거는 환율 때문이라고 봐요. 환율. 어떤 장기 투자 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급함만 버리면 된다. 조급함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어쨌든 M&A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주인이 없는 기업은 항상 할인받아요. 산업은행은 주인이 아니에요. 국가예요. 자, 실적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마침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네. 발표했죠. LG전자도 괜찮았고 포스코도. 그러나 이제 주가는 그렇게 반등을 쉽게 못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도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미국을 봐도 그런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근데 결국에 뭐냐면 왜 안 맞느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놈의 피크아웃. 네. 이게 끝이야. 좋아도 피크아웃, 나쁘면 이제 꺾였으니까 넌 피크아웃. 좋으면 이제 꺾일 거야 해서 피크아웃. 그냥 온갖 논리를 다 거기에 좀 갖다 붙이는 상황인데, 피크아웃은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롯데케미칼이 옛날에요, 2016년부터요, 그러니까 몇 년간 그 2011년도에 차화정 장세가 끝나고 몇 년간 석유화학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2016년부터 서서히 주가도 살아나면서요, 이익이 급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논리 나온지 아세요? 이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때마다 피크아웃. 계속 지금과 비슷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진짜 피크아웃은 2018년에 나왔어요. 주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걸 뚫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크아웃 논란이 생길 때마다 그 기업의 주가는 엄청 싸게 거래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포스코나 삼성전자 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논리가 다 피크아웃 논리예요. 네. 삼성전자 3분기, 포스코는 이번 분기가 피크아웃이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포스코가 물론 피크아웃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2조 원의 이익을 냈죠. 저는 왜 제가 철강주를 좋게 보냐면, 피크아웃이 되려면 앞으로 공급이 늘어나거나 전방 산업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 이 두 가지인데 한번 우리 냉정히 고민해 보자고요. 전방 산업에서 철강 수요가 앞으로 줄 거냐 이거죠. 그렇죠. 저는 왜 증가하냐고 보냐면, 설비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고용 창출의 목적도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대한 철강 수요가 필요해요. 중국도 경기 부양 해야 되고, 유럽은 친환경 투자 안 합니까? 친환경 투자할 때는 철강도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물론 대표적인 구리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자꾸 너무 관과하는 것 같아요. 이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일단 조선산업도 지금 좋잖아요. 맞아요. 건설 네.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막 단가 올린다고 하는데, 배도 많이 만들 거고, 이 전방 수요가 꺾이면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더 있는 게 공급. 그럼 공급이 늘어날 거냐? 철강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지난주 주말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상반기에 생각보다 감산이 안 됐다고, 감산해야 된다. 하반기에 정말 공격적으로 규제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대요. 예. 그러면은 공급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철강주가 왜 자꾸 피크아웃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논리를 지금 믿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야 된다. 예. 이 얘기고. 근데 석유화학은,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이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솔직히 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전방 수요가 좀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화학죠. 예, 왜냐하면 언택트 수요가 많았는데, 그렇죠. 가전제품이나 뭐 가구나, 근데 이게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언택트 수요가 줄 수는 있지만 컨택형 수요가 늘어요. 화학 제품이 언택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도 화학 들어가고요, 배에도 들어가고, 그죠? 우리 그 건설 현장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컨택형도 절반인데 왜 그걸 간과하냐 이거죠. 다만 화학은 왜 애매하냐면, 공급 과잉 이슈는 있어요. 그동안 증설을 못했는데 증설을 좀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철강과 화학의 다른 점은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 과잉에 따른. 그래서 철강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신문 기사에서 뭐
피크아웃 논란이 있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하고 무조건 피크아웃 논리에 따라서 매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예요. 공급 과잉이냐, 공급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전방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되면 피크아웃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도 한번 볼게요. 피크아웃 자꾸 요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서버 반도체 맞아요. 재고가 늘어났다고. 맞아요. 계속 목표 주가 낮추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불안한 거라. 맞아요. 요새 막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안 간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영이 됐다고 봐요. 설사 반영이 그렇다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빠질 이유는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진짜 피크아웃이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 공급 과잉이냐 이거예요. 공급 과잉이 발생하기 힘든 게 메모리 반도체는 3사가 지금 과점 상태예요. 쉽게 공급 과잉 못 눌립니다. 그 설비 투자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요새 공정이 정말 어렵대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투자를 해도 옛날처럼 이 미세 공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금액만 보고 이게 공급 과잉이 빠진다고 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1조 원을 투자한 거랑 옛날에 1조 원하고 지금 1조 원은 다르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1조 원이면 많은 건데 지금 1조 원은 옛날과 비교하면은 적은 거예요. 같은 금액이어도. 그러니까 단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산량이 무조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간 장비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지.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무 그 투자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3사가 공급 조절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금 아시겠지만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메모리도 하거든요. 그렇죠. 비메모리는 오히려 지금 공급은 늘리니까 늘려야 좋은 거죠. 그리고 수요를 한번 보자고. 수요 쪽에서 서버 업체들이 뭐 너무 재고가 많다고 하는데 요새 확인한 바로는 재고가 그렇게 정상화되고 있대요. 오히려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재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모바일 수요는 3분기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서버는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그 인텔의 새로운 또 CPU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서버 수요 또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새로운 거 DDR5도 나와요. 내년에. 예,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수요가 줄어든다. 그것도 물론 일부 줄어들 수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사이클이 끝나서 2018년처럼 주가가 막 엄청나게 빠지고 그런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폄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폄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여기 노트북도 들어가고 저기 카메라도 들어가고 TV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에 메모리가 이제 다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메모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주로 PC나 스마트폰이나 서버인데 그거 말고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게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은 자동차에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 자동차가 이렇게 자율주행을 딱 하잖아요. 뭘 딱 바라보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순간 판단을 딱 해줘야 되니까. 저기 사람이 있네? 사람이 있으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CPU가 딱 두뇌가 먼저 이제 인지를 하잖아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야, 차 멈춰야 돼. 저거 위험해. 이렇게 신호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그걸 연산을 하잖아요. 연산하는 속도를 빨리 하려면 메모리가 반드시 고사양 메모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가 사양이 낮으면 계산을 되게 늦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생각할 겨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반응하잖아요. 차도 인공지능 차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려면 메모리가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그래서 메모리 탑재량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렇게 쓰면서 유튜브 보고 막 여러 가지 작업들 하잖아요.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메모리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못해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래서 이런 CPU의 보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둘이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CPU만 중요하고 메모리는 좀 약간 하찮고 막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메모리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메모리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물론 1분기, 2분기 정도의 약간의 피크아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장 1, 2분기 피크아웃 되니까 나 줄여놓고 다시 사야지. 이런 분들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걱정이 클 때 좀 오히려 담아주는 게.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스스로. 근데 거기에 진짜 피크아웃이 맞는 것 같으면 파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굳건하게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한 게 실적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이 매수해 주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예. 이게 결국 그 삼성전자가 주가 회복을 언제쯤 할 것이냐에 대한 시간, 네. 이 시기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오히려 매도하는 거 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요, 이제 그 액티브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가 좋아서 전자만 산다면 오히려 샀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자금의 대부분이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주로 ETF나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면 같이 줄여버리고 삼성전자가 1순위죠. 한국이 안 좋으면 가장 먼저 팔아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 지금 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파는 거는 환율 때문이라고 봐요. 환율. 예, 지금 달러가 워낙 강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1150원까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 한국 주식이 이제 매력이 없는 거죠. 예,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차손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판 거지 삼성전자에 꼭 펀더멘털이 나빠서 이렇게 이 가격대에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다 보진 않고 사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판 가격대는 85,000원 이상, 뭐 9만원 이때였고 8만원 아래쪽에서는 사는 날도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사는 게 꼭 뭐 피크아웃 논란, 펀더멘탈 이슈로 저는 판다라고 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건 지금 당장 이런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대형주들, 뭐 현대차니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LG전자도 괜찮았고. 근데 안 움직이는 거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개별 종목 장세,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주린이들, 우량주, 대형주들 많이 담고 있는 주린이들은 계속해서 인내의 어떤 고통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런 인내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삼성전자 5만 전자 할 때 몇 달을 안 갔거든요. 그렇죠. 그거 견디신 분들이 그 조롱,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뭐 삼성전자 왜 사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뭐하러 삼성전자 사서 고생을 하는. 아 진짜 그랬잖아요. 작년에. 맞아요. 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5만 원대 사신 분들은 아마 아직도 계실 텐데 그 조롱 받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다 웃어버렸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내가지고. 마찬가지로 봐요. 내가 어떤 타이밍을 원하고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걸 정리하셔서 지금 대형주 안 가니까 중소형주 교체하시는 거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고 어차피 대형주들 좀 비중이 높으신데 나는 장기 투자 하고 있다. 지금이 아니라 1년, 2년, 3년으로 보고 계속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이렇게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전자도 물어보셨지만 LG전자가 가전만 하면 저도 별볼 일 없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못난이 스마트폰을 없애버린 다음에 전기차 사업을 하잖아요. 전장 사업. 예, 전장 사업인데 그것도 세계적인 마그나랑 합작을 해요. 예,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단지 이게 실적 좀 최근에 실적 잘 나왔죠. 근데 기대치에 부합해가지고 빠진 건 맞는데 단지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 빠지니까 아예 LG전자 역시 안 돼. 대형주 재미없고 나는 중소형주 할래. 이래서 교체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LG전자의 그런 미래 가치를 믿는다면 더 사시란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안 갈 때.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오히려 더 담으신 분들이 저는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핫한 거 살 게 아니라 대형주들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확신만 있으시다면 오히려 지금은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버티는 가운데서 현금의 여력이 있다면 더 잡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뭐 싸게. 한 주 살 거 두 주 더 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그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앙드레 코스토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엉덩이가 모든 수익을 말해준다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팔지 말고 잘 인내하신 분들이 결국엔 성공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신 분들이 결국엔 다 수익을 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진리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맞는 그런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가 그 펀드 매니저들의 그 수익률 평가를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아니 어떤 경우는 되게 짧게 하는 뭐 경우, 더 짧은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장기 투자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예. 뭐 한 3년 단위, 5년 단위 외국처럼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도 그거에 동조하는 말을 네. 하는데 네. 나 스스로도 맞아요.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생각하는 분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개인 투자는 매일매일 그렇지. 매일매일 오늘 보고. 얼마 올랐고 네. 이번 주 얼마 올랐고 이번 달 얼마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산. 이런 어떤 우리 그 조급한 마음이 결국은 자꾸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에도 보면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도요, 막 이렇게 단타하셔서 돈 버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대부분 가치 투자나 좀 이렇게 그 어떤 장기 투자 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급함만 버리면 된다. 조급함 버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라. 맞아. 이 얘기를 항상 해. 카카오 사람들은 너무 잘 오르는데 네, 맞아요. 이놈의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자꾸 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비교되고 내 거는 가지도 않고 짜증나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그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중 투자하지 말고 좀 나눠 투자라는 분산 게 투자. 예, 그게 결국에 리스크도 줄이고 내가 소외도 안 받는 지름길이긴 한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너무 그냥 근시안적으로 오늘만, 그러니까 아까 NC소프트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답답하죠. 저도 그 심정 알거든요. 알지만 그거에 뭐 진짜 내가 몰빵한 거 아니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NC소프트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을 샀는데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럼 냉정해져야 돼요. 이 기업이 진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시간과 함께 했을 때 이 기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미래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미래에 문제가 없어요. 좋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건데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다 100% 맞추겠어요. 이 기업의 3개월, 6개월의 미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만 내가 공부를 하고 산업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근데 그 확신이 든다면 시간과 함께 하면서 그냥 버텨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오늘만 보시다 보니까 또 옆에 친구는 오늘 또 수익이 많이 그렇지. 나다 보니까 네.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근데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평생 하실 거면 오늘 10% 수익 난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10%라도 꾸준히 내시는 분이 결국엔 장기적으로 이기거든요. 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급하지 않게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좋은 섹터, 네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이제 건설 쪽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건설, 예. 어떤 분이 이제 좀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제 좀 문의를 하셨는데 좀 물리신 것 같아요. 아, 대우건설이 이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M&A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렇지, 왜냐면 이제 이제 우선협상제가 선정이 끝물이니까. 됐어요. 예. 왜냐면 오른 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대우건설이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절반은 M&A 기대도 있거든요. 절반은 실적이고 절반은 M&A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니까 일단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중흥건설 인수에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기 싫다.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사 보니까 아, 안 된다. 우리 중흥건설이 못 넘어간다. 약간 이런 건데 물론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급 순위로 따지면 대우건설이 아래쪽한테 먹힌다는 게 물론 그런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지만 중흥건설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중흥건설도 나름 그 호남 지역인가요? 그쪽 호남인지 제가 전라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서는 도급 순위도 꽤 높고 자산도 거의 9조 원 가까이 돼요. 되게 큰 회사예요. 현금도 일부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돈도 잘 벌었던 기업입니다. 리스크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중흥건설 입장에서도 사실 모험이거든요. 자기보다 덩치가 이 큰 회사를 그렇죠. 어쨌든 그 자기 돈도 있지만 일부 또 돈도 빌리겠죠. 빌려서 인수하는 거니까 모험이고 금호그룹이 망한 거 아시잖아요. 이 대우건설 인수 우리 승자의 저주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인수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건데 어쨌든 중흥건설의 그 모험심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인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근데 주주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큰 회사가 인수했으면 했겠지만 중흥건설에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저거 뭐 하는 회사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작은 회사가 인수해? 그래서 약간의 실망 매물 이게 나온 거 아닌가? 저도 좀 그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좀 빠졌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M&A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주인이 없는 기업은 항상 할인받아요. 산업은행은 주인이 아니에요. 국가예요. 국가가 갖고 있는 회사는요. 무조건 할인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주인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큰 회사면 물론 좋겠지만 중흥건설 같은 중소형 회사라도 저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우건설 한번 보자고요. 해외 수주 엄청 강자잖아요. 전통적인 강자인 데다가 유가 올라가면 수혜주예요. 거기다 하나 더 있잖아요. 국내 레미 아니라 프루지오 브랜드를 얼마나 선호합니까? 지금 인지도도 높고 재건축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면 막 1, 2등 다퉈요. 이 프루지오 브랜드도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앞으로 재건축 수주를 할 때 되게 유리한 기업 중에 하나고 건설업종 아시잖아요. 앞으로 분양도 잘 될 거고 정부에서 공급 늘리고 PER도 지금 6, 7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걱정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이거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기업을 공부가 돼 있으면요. 이렇게 저처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공부만 해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치. 왜 올랐는지 그리고 왜 빠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돼요. 그거는요. 솔직히 네이버 검색에 다 나와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알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빠졌구나. 근데 주가도 싼 것 같고 기업 가치에 중흥건설 인수한다고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M&A 하면 주인 찾아줘서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밸류에이션 올라가요. 사실은 거기다 해외 잘 되죠. 국내 수주 잘 되죠. 그럼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0%로 예, 지금 너무 손해 나셨다고 하는데 네. 일단 보유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인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아까 말씀 중에 한 달에 10%씩 수입 나면 된다 이 말을 가지고 채팅창에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1년을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하루에 10%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지가 뭐냐면 하루에 딱 10% 수익이 났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이 아니고 1년. 1년. 그러니까 1년인 말을 제가 한 달에 얘기하다가 1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상 거 죄송하고요. 한 달 10%는 솔직히 많죠. 그러면 신의 영역이죠. 워렌 버핏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맞아요. 120% 수익. 그래서 1년 얘기를 잘못했는데 뭐냐면 하루에 10%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매매하신 분들 아마 그런 그렇지. 경우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다 날라가지고 하루에 진짜 10%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근데 그 하루에 10% 나는 경우는 거의 1년 중에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근데 1년에 10%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합리적으로 분산 투자하셔서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장이 폭락장만 아니라면 우리나라 장이 그동안 10년 동안 박스피 장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10% 낼 수 있는 기회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이 업종이나 기업들 세팅만 잘하셨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하루 한 달 10% 수익이 아니라 매년 조금이라도 10%씩은 매년 내신 분들은 복리효과로 나중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20년 후가 되면은 한 몇십 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투자해서 실패하냐면 오늘 10%를 원하세요. 그렇죠. 당장. 예. 당장 오늘의 10%를 원하지 1년 10% 원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1년 10%를 하시는 분 그거를 한 번 하시고 2번 하시고 3년 하시잖아요. 진짜 그분은 제가 봤을 땐 부자 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루에 10% 냈다가요. 까먹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럼 운도 많이 따랐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너무 하루하루 수익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1% 까줘도 괜찮아요. 오늘 1%가 아니라 1년 후에 10% 벌 수 있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